저는 항상 그 똑똑한 사람이나 학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학자들은 겸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학자들은 이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대안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이 땅에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고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남, 이게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학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그 김누리 교수님도 봤지만 그런 분들이나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실상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이 학자들은 교육이다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교육이 바뀌겠습니까? 사회가 안 바뀌었는데 교육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저도 경쟁 중요하지 않고 자유롭고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싶지,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나중에 견디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참된 신앙 안에서의 정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그 정답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회는 언제나 사람을 추종하고 교육이든지 제도든지 뭐 이런 거를 바꾸면 뭔가 좋은 세상이 올 거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되게 소극적인 거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변화되지도 않고 어떤 강압도 잘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와야만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 세상에 천국이 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정통적 기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런 해방신학이나 무슨 민중신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어떤 그 말씀들을 인위적으로 이용해서 그게 이제 사회 구조와 뭐와 교육 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민중신학, 무슨 해방신학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의 위험성을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하이에크 같은 사람도 자신의 어떤 한계를 좀 더 많이 말해줬고 더 그랬었으면 좀 그걸 읽는 사람이 좀 부드럽게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를 알았지. 하이에크가 뭘 알겠습니까? 살아봐야 100년밖에 더 사겠습니까? 똑똑해봐야 전 세계 돌아가 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게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이 끊임없는 그 세계가 이렇게 넓지도 않고 좁은 세계 속에서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세상이 전부 다 실패하고, 그런데 무슨 뭐 완전적인 어떤 경제적 시스템을 만든 것이 무슨, 이런 교만이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절대적인 어떤, 참 이게 저도 이제 수많은 그 학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 참 무책임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걸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그게 이제 인간은 우상삼국의 참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도 국가가 이런 역할을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의 길이라는 게 그 아주 국가를 항상 지옥으로 만들어 온 것은 인간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애쓴 결과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이 문학자가 얘기한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요. 국가를 항상 지옥으로 만들어 온 것은 누가 선의에 의해서 뭔가 해도
그걸 천국으로 만드는 애쓴 결과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기 자신의 확신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야, 아무리 네가 선한 걸로 뭐 해봐야 그게 더 악으로 가게 만들어. 교훈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말을 막는 굉장한 파괴적인,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국가를 항상 지옥으로 만들어 온 것은 인간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 애쓴 결과였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네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지금 말해봐야 그 전부 다 악한 결과가 가져온다니까? 그런 비논리적인 말을 전부 다 받아 써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말인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폭력적 말입니다. 네가 지금 아무리 선의로 얘기해도 그런 사회주의적 생각을 갖는 건 전부 다 사회를 망치는 일이야.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들, 이런 굉장히 파괴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막 뭔가 이게 참 내 논리를 더 강화하고 뭐 완전히 그냥 딴 말 못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해방신학이라는 걸 이 공산주의와 이 사회주의가 이제 딱 맞닿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방신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이 해방신학자들. 공산주의인데 이름만 기독교로 바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했을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근접한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훨씬 더 기독교 사상이 근접합니다. 자본주의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어야 되고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어야 됩니까? 서로 협력하고. 근데 인간은 협력하고 선한 걸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움직이는 것과 교회에 움직이는 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인간의 본성이 약하니까 경쟁에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좋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좋지 않지만, 교회에서, 나라에서 저는 1987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처음에 이 인센티브 제도를 한 게 삼성입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거 딱 듣고 나서는, 이 사회가 참 엄청 각박해지겠구나. 효과는 있겠지. 얼마나 참 비참하고 그냥. 그러나 지금은 어디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능력 위주의 우리는 사회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자, 그렇듯이 옳은 것과 또 그렇게 효과적인 것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효과적인 게 뭐든지 다 정의고 효과적이지 않으면 이게 악이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좋은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해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사회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 가지고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요소들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생각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우리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그 주의 자체가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악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인간성을 점점 말살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돈이 있냐 없냐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뭐 학력도 중요했고 뭐 인격도 중요했고 했지만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좋은 사회냐 우리가. 그래도 지금은 다 일괄되게 그냥. 왜? 세계 경제 1등이 저러네. 1등도 저러는데 5등, 10등이 낭만적으로 지금 그럼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 됐을 때도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 세계화에 우리가 그 당시에 모든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서울대 사람들이 교회사 쓴 걸 이렇게 보고 막 이거 하는데 다 걱정하더라고요. 다 이분들이 야, 이 사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쓴 논문이 있어서 그걸 봤는데요. 자, 오늘 먼저 이제 이 기독교와 자본주의라는 책입니다. 어떤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 무슨 국책 뭐 이런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이게 보니까 번역을 했습니다. 로널드 래쉬라고 하는 켄터키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가 뭐 한 16권 정도 썼으니까 이런 쪽으로 종교 철학 교수니까 굉장히 했던 거죠. 있으면서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최고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가장 일치한다. 이게 이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까지 꼈습니다. 유대주의까지 껴가지고 종교 철학 교수니까 그러나 굉장히 많이 보수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사회주의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요. 사회주의는 소비와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시장을 중앙 계획으로 대치시켜버리는 경제체제인데요. 사회주의 하에서 물질 자본은 국가 소유든지 아니면 국가에 의해 통제된다. 사회주의는 평화로운 자발적 교환을 강제적인 혹은 폭력적인 교환 수단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쭉 이분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위험하구나, 그치? 많은 그리스도인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분석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그들의 사회주의적 이상의 모범이 되는 과거, 현재의 어떤 국가의 경제를 지적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지적 엘리트들에게 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교만하게 구는 사람과 같은 매력을 명백하게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뭐처럼 되어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다 사회주의자 하면 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그럼 왜 사회주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가? 사회주의 경제의 비참한 성과는 우연이 아니다. 그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1920년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루트비 폰 미세스, 이 미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이에크의 스승입니다. 이 미세스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경제적 계산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제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사람들 개인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 경제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놀래는데요. 제가 뭘 놀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값 알아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상가 이거 얼마 월세 얼마 이런 거 알아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이거 누가 정해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시장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 다 알아보고 뭐하고 그리고 그 옆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 오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누가 통제하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뭔가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놔두는 것이 훨씬 더 이 시장 경제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다. 이건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논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논박을 하면서 이제 수요가 이제 그 공급을 할 때 이 경제학자들은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좀 틀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게 잘 이루어지지만 낭비도 될 수 있고 뭐 서로가 이 주장을 하면서 어쨌든 이 주장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주장이라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반발이 있고 브라이언 그리피스라고 하는 이제 대처 거기에 이제 정책 담당관 이 사람이 자본주의가 훨씬 더 효율적인 이유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사적 소유권이 효율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이유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고된 일, 기술 혁신, 모험의 감수, 개조, 투자로부터 보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유화된 산업에서 그들에게 조그만 회사들의 공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나 존재하는 그런 유사한 유인들을 창출해내는 것 불가능, 그렇죠? 완전히 개인 기업과 공기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S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민영화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썩고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려면 그냥 개인 기업에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만이 기독교와 양립하는 유일한 경제체제라고 말하는 교회의 지성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학과의 전쟁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그때도 그런 거예요. 미국 사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제 민주당의 기독교인들이겠죠. 거기와 이제 이런 공화당의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싸운 겁니다. 이렇게 서로 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그러나 이 싸움은 다 긍정적 싸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냥 둘이 다 우리가 다 긍정적 싸움, 사회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망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공산주의 가자는 건 절대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공산주의야, 너 수구야 이러는 순간 대화가 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자의 도움 없이 비인격적인 시장 제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필요를 공급해주는 놀라운 일을 수행한다. 이건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잘 봤습니다. 이 시장 보면서 야 시장 제도 나도 이게 정말 괜찮은 제도야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종종 사회주의에 대한 칭송과 자본주의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면서 이제 자본주의 정신이 비기독교적이나 반기독교적이라고 비판하는데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며 강한 것을 우상화하고 인간을 경제적 산물에 종속시킨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적 세계관의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억지를 만드는구나 이제 이미 이 사람은 신자연주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거기가 뜯어 맞춥니다. 해방 신학도 보면 성경 자기 마음대로 뜯어 놓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근데 성경을 잘 모르는 평신도들은 야 이거 위대한 종교 철학 책을 16권이나 쓴 사람이 성경을 아무렇게나 인용했겠어? 이러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뭐 억지입니다. 억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본주의를 지지해야 하는가 이렇게 슐로버그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만일 자본주의라는 말이 정치체제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국가 통제주의자들이 자원들과 사람들을 조작하는 그런 지금의 미국의 체제를 의미한다면 그건 안 된다. 간섭주의, 혼합경제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만일 자본주의가 고압적 힘을 쓰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자원을 소유하는 걸 의미한다면 그건 괜찮다. 그러니까 동의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순인 게 결국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합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금 하나 합의하면 합의가 됩니까? 합의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전쟁과 같은 일입니다. 조금 여러분들도 10원, 20원 갖고 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지금 의사 이거 인원을 늘리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난 닫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교환을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본질적 차이를 교환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면 평화로운 교환 수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폭력적인. 평화로운 교환 수단은 뭐냐? 자유주의, 우리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그러고 그게 폭력적인 수단은 뭐냐? 사회주의. 이렇게 이제 딱 얘기한. 그러면 우리는 폭력적인 수단처럼 느껴집니다. 이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사회주의나 국가가 권력을 갖고 뭘 통제하면 무조건 기업이든 뭐를 통제하면 무조건 이거는 폭력적 수단이고 강압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놔두면 강압이 아닙니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의 세상이 됩니다. 그건 또 다른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논리로 끊임없이 이 사람은 근데 추구합니다. 무조건 통제하지 마라.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논리에 있어서 비약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제 면밀한 관찰을 합니다. 나는 현존하는 자본주의 체제들이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기꺼이 인정한다. 나는 또한 현존하는 경제 체제 중 어느 것도 자본주의 이상에 필적하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사회 내에 퍼져있는 인간의 죄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흩어버리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와 제한된 입법 정치와의 결합은 지금까지 고안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시장 경제가 어떤 개인이나 누군가에 너무 많은 권력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좀 기회가 균등한 형태로 오는, 결과는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회의 균등이라도 주자. 근데 이미 너무 벌어지면 기회의 균등이 없으니 그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나 무언가를 통해서 하자. 이건 뭐 기본, 이것은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사회의 일반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없애버리자는 게 신자유주의 입장이고, 아니면 이걸 좀 더 강화하자는 게 이제 뭐 수정 자본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 어떤 하나를 악이고 선이라고 보는 순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속사정은 그게 아닙니다. 자유시장은 성경적 인간관계가 일치한다. 이 정도까지 주장하면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김진호 목사가 와서 정광훈 목사랑 목사님으로 불리면서 손현보 목사랑 참 이 사람들 참 예전부터 참 어려운 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토론하면서 한 사람은 어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은 강화하면 한 사람은 여의도 하는데 자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 이게 김진호 목사님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저도 대학교 때 읽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참 그런 사람이, 저는 뉴라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우상을 섬기고 지금 뭐 신자유주의가 우상이고 방공이 우상이고 완전 거기에 사로잡혀서 정말 저런 사람이 신앙인인가 할 정도의, 어떻게 신앙인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게다가 폭력까지 조장하는 저런 목사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높이고 뭐 그럴 게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유시장 체제에서는 전지한 관료적 엘리트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체제에 걸쳐 수없이 많은 재행위자들이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부와 권력의 막대한 집중이 개인들과 호사들의 손에 맡겨지게 되기가 더 쉬울 뿐이고 그 독점을 낳는 것이 자본주의다. 그러나 독점을 낳는 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독점을 조장하는 성향을 낳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다. 이분은 오히려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그래서 미국의 악명 높은 19세기 악덕 자본가들은 정부가 부여한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저희 우리나라나 뭐 거기도 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고 모여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또 괜찮다고 하고 또 지금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커졌으니까 놔두자고 하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관된 어떤 게 아니라 또 깊이 있는 어떤 사고를 통해서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권이 여기 개입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데올로기화 된 겁니다. 이권과 이데올로기화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대화할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를 망치고 우리가 이 정당이 오히려 사회를 제일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국노들이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계속 분석하면서 자본주의는 기독교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수많은 인격적 특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이제 경멸당합니다. 이제 잘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기심과 탐욕, 경쟁 정신인데 이분 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쟁 자체는 잘못된 것이나 반기독교적인 게 없다. 경쟁은 희소성의 필연적 결과 아니냐. 적으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 실존에 피할 수 없는 한 차원이다. 산업체들은 사업을 위해 경쟁한다. 교회들은 핵심자들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 경쟁은 기독교적 가치들과 충돌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경쟁 자체에 어떠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희소성으로 인해 생겨난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 희소성을 다루는 것과 비폭력적 경제 형태를 통해 그 충돌을 해결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 개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경쟁은 시장 경제 체제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재화 용역들을 제공하는 데 기반. 이게 제가 이제 읽는 것은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 경쟁에 있어서 위험스럽고 나쁜 면보다는 이 경쟁에 있어서 좋고 괜찮은 면만을 계속 부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에 대한 거나 모든 거나 이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자본주의가 인간의 존엄성도 높이는 거고 결국은 모든 대중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공평한 경제 교환 체제가 이 자본주의고 신자유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정 자본주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분은 간섭주의 틀렸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쪽 부분들 오스트리아파 또 시카고파 이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미세스에 따르면 간섭주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예기치 못한 결과들에 더 나빠질 거다. 통제가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때면 사유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국가의 목적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국가가 뭐 세금 매기고 뭐 하고 이런 건 반대 세력이 확 오는 거지. 부동산도 인위적으로 하면 확 반대하는 거죠. 그냥 그 정책을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내려갑니다. 못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반발이 워낙 세니까.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뭐 의사 이거 못 밀고 가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 못 밀고 가는데 집값을 지금 가지고 지금 장난을 쳐? 국가가? 표 안 주죠. 그러니까 간섭 안 하면 되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그냥 결정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맨날 그 국민의힘 사람들 나오면 맨날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조금 더 하면 좀 심한 사람은 야, 너 사회주의자야? 토론하는 거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야. 이게 언제부터 있냐면요. 30년 전부터 제가 토론을 TV에서 보면요. 똑같습니다. 복지에 대한 거 또는 어떤 이 규제에 대한 거.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30년이 될 때까지 진짜 일관성이 있다. 정말 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 안 들어도 다 압니다. 무슨 말 할지를.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태가 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딱 한 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사태를 김 누군가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 좀 신념과 합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다 지금은 좌우 양쪽이 정말 독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재명 독재, 윤석열 독재, 독재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옛날에 전두환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좀 강하게 뭔가 드라이브 걸어서 정말 이게 사회가 너무 엉망이 되니까 막 이런 형태를 취하니까 우리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바보들도 아니고 저 민주당 사람들도 바보도 아니고 저 한 사람 절대 뭐예요. 지금 이 민주 사회에 뭐 할까봐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다 서울대 나오고 변호사하고 한 먹고 못 살까봐 거기서 자기 말 못하고 그냥 하면 맨날 거기 교수들 거기 나오는 거 무슨 어디 중앙대 무슨 서울대 나와서 말하는 거 보면 저런 바보 같은 저 그냥 앵무새 같이 다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보가 됩니다. 거기가 있으면. 왜? 이득 때문에. 합리적인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에 대한 정부가 간섭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기본적으로 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최저임금법 같은 거 만드는 거 제가 이분 얘기에 좀 동조가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빈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돼서 이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고용주들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임금으로. 그러나 피고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성을 지불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좀 장사해 보면 야, 최저임금은 올리면 그럼 그 사람 일 더 해? 아니,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최저임금은 올리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아니 이거 무슨 공산주의죠. 우리가 말하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민노총이 그냥 주장하고 저기 뭐 외국 사회주의에 최저임금법 당연한 거고 뭐 큰 사회적 협의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발전하는 전체적인 비전, 이해, 협의 뭐 이런 설득의 과정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 그냥 법으로 쫙 만들어 놓고 그냥 받아들여. 모든 게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최저임금은 강요할 수 있지만 똑같은 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죠? 이게 이러한 법률은 고용주의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방식에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단기 알바를 늘리거나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적은 인원만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좋은 작용도 있죠. 근데 마이너스 작용도 있습니다. 가격을 올림으로 높은 임금을 인한 추가 비용을 만회하려고 할 것이다. 임금을 올리면 고용되어 있고 시장성이 있으며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인 월터 윌리엄스는 최저임금의 짐을 누가 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의 대답은 대부분의 한계 근로자가 진다. 고용주가 인식하기에 덜 생산적이거나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근로자들을 고용을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자의 비율이 최저임금이 증가할 때마다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복지정책이나 이런 거 하는 걸 제가 보면 야, 이 사람들 진짜 이게 진짜 뭐 이거 사회 전체를 아니 4일째 미쳤어 지금. 공무원들 좋고 대기업 좋겠지만 지금 5일째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야 지금 돈이 없어서 애들 못 키우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애들 못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얘네들이 정신이 나가서 사회가 어떻게 갈지 걱정이 됩니다. 자, 맞는 분석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반대적인 걸 또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적인 건 뭐냐? 그럼 고용주들은 많이 벌면 많이 줄 거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고용주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벌어도 최소한 주려고 애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전체적 결정을 할 때도 좀 과거 지금 몇십 년 전에 했던 뭐 30인 이하, 5인 이하를 지금까지 그냥 하고 게다가 5인 이하까지 한다? 그럼 모든 지금 자영업자들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도대체 이걸 누가 결정하는지 저는 이게 정신 나갔나? 이 인간들이 진짜 무슨 사회생활 해본 사람들인가? 막연하게 그냥 외국의 어떤 정책, 복지정책 들여오고 뭐 누가 어쨌다. 이게 저희 사회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 것 맞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노동자들에게 어려운 사회였고 지금은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의 너무 어려운 시대로 그냥 가버리고 결국 이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건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회는 움직여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현재 갖고 있는 그러나 단명할 것이 뻔한 지불 능력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세금을 계속 증가시킨 결과 얻어질 거다. 결국 세금만 많이 내고 지금 연금 받는 거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이런 제도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다 사라지는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 그 제도에 임박한 재정적 이기를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사태를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거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경제와 오늘날 근로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각 개인들은 기회가 확대되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기를 자기가 통제하기를 원하는데 주기적으로 세금은 인상되고 연금 삭감은 되풀이 되고 동시에 스스로 자기 먹을 것을 먹으라는 식의 그런 구조를 오랫동안 그냥 계속 너그럽게 보아주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좀 너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뭐 대금주의, 돈을 사랑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 성경을 다 왜곡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빈곤하는데 미국 빈곤하지 않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 되게 많이 줬다. 그리고 너무 넘쳐나도록 줬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어떤 벤필드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경제학적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 정치학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사회적 계층으로 많이 들어보신 말입니다, 여러분. 귀결된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사회학적, 심리학적으로 분석한다. 이분은 상류층 사람들은 하류층 사람들보다 미래에 지향적인 경향이 있다. 상류층 사람들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하류층 사람들은 현재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에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는 평가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딱 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주게 되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반도덕적 사회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게 강권적인 힘이 되겠고 정책을 하는 힘이 되는 무서운 무기인데 이 무서운 이런 못되고 나쁜 인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들은 순간순간 사는 경영. 왜 순간순간 살겠습니까? 더 살아봐야 해봐야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뭔데 라면 공장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라면 올리고 월급 200만 원 좀 더 받는데 무슨 뭐 미래를 생각하고 이게 생기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다르고 그렇게 대단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애들 학교 다니고 뭐 하는 거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 다른
외국 가면 다 1등합니다. 공부 되게 반에서 20명이면 한 10등 하는 애들이요.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뭐 순간순간 사는 경향이 있다? 언제 순간순간 살겠습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어차피 나 지방대밖에 갈 수 없어 라고 할 때 힘이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좀 가능성이 있어. 칭찬도 있어.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인간을 딱 분류해가지고 이런 것은 유전적인 것인가 환경적인 것인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의 도덕적 종교적 믿음은 경제성장에 다소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 빈곤은 문자, 해적력, 교육, 건강에 영향을 받고 정치적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 빈곤에 이렇게 기본을 까는 사람이 정책을 내면 끝난 겁니다. 이건. 벌써 이건 물보도 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이미 기득권층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합리적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무슨 사회, 경제 뭐 이런 걸 다 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내 친구, 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연설하면 돌맞죠. 예, 저기 와야 됩니다. 이게 그냥 학자로 어려운 책으로 보지도 않는 책에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엄청 그래서 가진 소득들의 이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분배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가지 인식되지 않는 요소들을 하면서 소득이 괜찮다. 미국 사회 굉장히 평균적으로는 괜찮다. 많이 벌 수 있고 적게 버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근로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는 놀랄 만큼 적다. 이분 이렇게 분석합니다. 약 12%의 미국인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그런 원조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빈곤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해봐야 돈을 줬는데 경감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보면 뉴욕에 이제 거지들이나 뭐 이런 어떤 데를 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멀쩡한데 이제 그 자유가 있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 있는 애한테 이제 통화를 하는데 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뉴욕 시장 너무 좋다.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그런 지역에 그냥 흑인들이나 거지들이나 살도록 그냥 막 거리에서 그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게 오랜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 지역 자체가 완전 쑥대밭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인권도 좋고 자유도 좋지만 결국은 자기가 볼 때 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오히려 인권 생각하고 그런 앤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들이 있다 거기에. 그러면서 뉴욕 시장 참 좋지만 근데 자기가 사는 동네 그럴까? 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고 남의 사는 동네에서는 그냥 인권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이런 모순과 위선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걔가 바라본 내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 것인지 지금의 가난한 자들의 미국의 지원 정도는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 수치를 이제 막 제시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빈곤 퇴치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이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끼친 해악은 특히 미국의 흑인들에게 있어 더욱 심했다. 아버지 없이 자녀들 키우는 여성들에게 프로그램을 줬더니만 이걸 빈곤을 줬더니만 가족의 붕괴가 온다는 겁니다. 확대 해석도 적당히 해야지. 홀로 가정을 해서 하면 뭐 굉장히 많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가족이 붕괴가 된다. 논리비약도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제도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와 다른 게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럽니다. 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그리고 너무 불평등이 심하면 그럼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겠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그런 아래 있는 사람도 적당히 뭐 소득, 뭐 주도 성장이든 뭐든 하여튼 그거는 뭐 이제 사회주의 정책 막 한 거죠. 그냥 이렇게 짬뽕해서 막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경제 민주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사회에서 소망이 없고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에 너무 저소득층이 없도록 그들도 소비도 하고 또 이 사회에 나이가 이바지한다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고 또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임금 격차도 줄이고 근데 이들은 임금 격차를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그래도 자유주의 놔두고 막 이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자, 어떤 걸 하나 정해놓고 이게 우상이고 거기에 뜯어맞히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신으로 삼고 있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겁니다. 반대로 제가 이 사회민주주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분이 이제 그 스웨덴 이 사람 훨씬 더 열려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넓다. 그리고 구체적 제안도 굉장히 많다. 이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것이 훨씬 겸손하다. 이 사람보다 이해가 훨씬 깊다. 제가 요거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는 너무 제가 보기엔 좀 편협해져 있는 이 반공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회 전체가 너무 한쪽으로 크게 이렇게 기울어 버려 있는. 그리고 사회주의의 위험성도 굉장히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한 게 국가사회주의나 어떤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한에서 그러면서 복지와 다른 걸 생각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저는 지금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가자는 입장이지 제가 당연히 저는 뭐 이걸 결정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람 안에서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게 생각하는 어떤 사회는 그냥 제가 오늘날을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노동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이게 불평등이 너무 심하고 좀 일자리 좀 좋은 거 줘야 된다 지금. 대기업 조금 희생해서라도 기술에 좀 투자하고 사람도 좀 뽑고 아니 지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좀 사람에게 좀 투자하고 결국 사람이 또 우리 사회를 살리는 거니까 좀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더 많은 이득, 더 많은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돼버리면 이것은 좀 어렵고 그리고 이렇게 막 지금 가계 대출이 이렇게 높고 니들이 알아서 다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국가가 계속된다면 이 국가 전체가 발전하겠냐. 굳이 우리는 지금 8시간 아니 9시간 일해도 괜찮아. 나라가 잘 된다면. 그리고 좀 더 일하는 사회가 좋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 일하는 사회에 더 많은 부가 오겠죠, 당연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무슨 뭐 일을 안 하면 효율이 더 늘고 어떻게 효율이 늦습니까? 그냥 일 안 해본 사람이지 사람 안 시켜본 사람입니다. 무슨 효율이 늡니까? 공무원들 뭐 전화하면 전화가 안 받지 않습니까? 공무원 전화 뭐 112 전화도 하면은 바빠가지고 딴 데 돌려버립니다. 그럼 돌리면은 전화가 안 됩니다. 무슨 제가 저기 뭐야 이게 뭐 다른 게 잘못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112도 딱 봤더니 뭐 어디 연결이 안 됩니다. 다시는 연결 안 되는 또
정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회가 빨리빨리 돌아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겠느냐.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좀 건강하게 좀 전체가 어려운 사람들도 좀 살려주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사회를 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것에 사회에 좀 뭔가 하고 그 다음에 노동도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노동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는 그냥 일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노는 것이 다니까 이게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은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놀고 쉬기 위해서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오게 되는 그래서 무슨 대부분의 직장들은 전부 다 알바 같은 어떤 사명감도 없고 무슨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이런 직업을 자꾸 없애고 그리고 적당하게 돈도 주고 정 어려운 데면 국가가 좀 지원도 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어쩔 수 없으면 지금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빈부격차가 하고 이거는 억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들을 하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해보는데 이 사회민주주의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 책이 이제 있는데요.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그 논현이라고 나온 데서 그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제가 보면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장하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제가 자유기업원이면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다 간첩이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야 이런 사람들은 이미 정답이 다 되어 있구나. 이게 참 어렵구나. 논리와 합리에 의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강하게 너무 받게 되어서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은 이제 뭐 제가 된 책임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고 조금 저희들도 조금씩 발전하고 또 저도 발전하고 우리도 발전해서 결국은 뭐 투표를 하든 지금의 현재 사태를 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잘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근본적인 것은 참 너무 무섭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무섭다 이거. 저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폭력을 행하고 그것도 그 사상이라는 게 여자분 하나도 저 왔는데 막 열을 내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는데 이거 그 공산주의 반공 아닙니까? 종북이고 그거 못 들어봤어요? 뭐 이인영이가 누가 얘기했다. 다 그런 식입니다 얘기들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설득을 시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설득할까요? 설득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얘기만 하는. 그러니까 저도 뉴스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은 그 유시민 그분이 똑똑한 사람이 비웃지 않습니까 말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비웃지 말고 진지하게 듣고 그분을 이해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태도지. 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시대에 그거보다는 진지하게 열을 내면서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듣는 사람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피식 웃고 무슨 지금 이 시대에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 싸움이 격렬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격렬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넌 수고 보수야. 너는 빨갱이야. 이게 이제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그런 노력들을 서로가 좀 해서
좀 자유로운 그런 입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